안녕하세요. 티몽입니다. 이번 주에도 알아두면 좋을 이슈들만 최대한 모아오면서도 예전에 했던 얘기는 되도록 빼고, 왜냐면 예전에 했던 얘기 제가 자가복제, 자기복제적인 컨텐츠만 계속하게 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최대한 그때 빠졌던 얘기나 아니면 뭐 새롭게 갱신된 거 이런 것만 남겨서 전달해드리도록 노력을 해서 갖고 왔습니다. 이슈들이 완전히 똑같은 이슈는 아니지만 계속 좀 반복되는 느낌의 이슈들이 많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그리고 양적 완화, 국제 기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 관계 요렇게 축약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크게 못 벗어나는 모습을 계속 보여서 제가 갈등이 많았는데, 큰 흐름에서 너무 다를 게 없을 때는 잠깐 쉬지만 그래도 요런 거는 전달을 하고 나도 공부하면은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다 싶은 것들은 이번 주처럼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슈는 백신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인데요. 일단 코로나19가 다시 2차 재확산에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서, 우리가 백신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당연히 높죠. 이를 통해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자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근데 이 백신을 알아볼 때 그냥 백신이 안 나올 거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 백신이 얻어지는 과정 중에서 의료진분들, 연구진분들 말고도 또 숨은 공로자들이 있고, 이 백신이 정말 힘든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구나를 알려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 이야기 좀 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 전통술과 이번에 중국 증시 과열을 막으려는 정부 움직임, 이 연관 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아니 대체 술 얘기랑 증시랑 무슨 상관이야 할 수가 있는데, 중국 증시를 뜯어보면 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최근 증시가 과열일 때, 버블일 때는 이런 움직임도 가능은 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이슈가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얘기는 트위터 해킹 사태입니다. 근데 이 해킹 사태에 대해서만 다루려고 이야기를 갖고 온 건 아니고, 우리가 보안의 입장에서 봤을 때 소셜 엔지니어링 해킹이라는 단어도 가끔씩 나와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두면 이게 기술 보안 수준만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기업이나 이런 데서 내가 직원일 때는 직원이니까 조심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 만약에 자신이 경영자거나 임원이라면은 이거 뛰어나고 비싼 보안, 뭐 방화벽 이런 것만 쓰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 나도 포함해서 이런 걸 조심해야 되는구나, 관리직급이라면, 중간관리직급이라면 특히 이런 걸 조심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아두게 해주는 소셜 엔지니어링 공격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번 트위터 해킹 사태와 더불어서 그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슈 다뤄보도록 할게요. 백신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자, 코로나19 2차 확산세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자꾸 늘어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백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우선 현재 상황부터 간단히 되짚어보도록 해야 될 것 같네요. 지난 7월 셋째 주 세계보건기구의 7월 17일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전 세계의 하루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23만 7,743명에 달하며 또 최다 1일 확진자 수 기록을 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지금까지 중에 단 하루 만에 발생한 신규 확진자 수 중 가장 많은 숫자라는 의미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최다 확진자 수는 바로 2020년 7월 12일인데요. 당시 23만 370명을 가뿐히 넘어서는 수치로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다시 최다 확진자 수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매일같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만 명 이상씩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전 세계 어디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대륙별로 나눠서 보면, 미주 대륙, 즉 아메리카 대륙에서 13만 7,989명이었고 아시아에서 5만 4,607명, 즉 이 아메리카와 아시아 대륙에서 가장 많이, 두 곳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었고, 그 외에 유럽에서 2만 1,719명,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19,719명으로 하루 동안 각각 대륙에서 이 정도 발생했다라고 감을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국가별로 들여다볼까요? 다 나열할 수는 없고, 7월 17일 이전 24시간 기준 가장 많은 순으로 하루 미국 6만 7,165명, 브라질 3만 9,924명, 그리고 인도 3만 4,95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갖고 온 자료의 통일성을 위해서 7월 17일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7월 19일 기준으로는 7만 명도 넘어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1일 확진자 수가 말이죠.
네, 지난 3월에서 4월 코로나19가 최초로 세계에 확산되었던 1차 확산 때와 비교할 필요도 없이 많다는 것은 이미 현재 계속해서 일일 최다 확진자 수를 갱신하고 있으니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급격하게 증가하는 신규 확진자 수로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1,361만 6,593명에 달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우리나라 인구에 비해서도 약 6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에 달하는 숫자가 전 세계 확진자 수예요. 그리고 이 중에서 안타깝지만 2020년 7월 17일까지의 집계 자료로 사망자 수는 58만 5,727명이었습니다. 역시 사망자 수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어요.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되는 포인트도 있는데요. 우리나라나 몇몇 국가를 포함한 어떤 국가들은 최대한 빠르게 검사를 진행을 해서 확진자들을 확인하는 곳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들도 있다는 겁니다. 즉 확진자 수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감염자 수는, 즉 감염이 된 사람 수는 지금 이것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검사가 신속히 진행되지 않는 몇몇 국가들에서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뉴스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것은 이란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전달된 내용으로 현재 이란 국가 내 실제 감염자 수는 약 2,5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같은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미 지금 집계된 전 세계 확진자 수 1,360만 명을 한참 넘어서는 숫자가 이미 이란 내에 감염은 되었는데 집계를 못한 감염자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얘기도 나오니까 다른 국가들의 그럴 수도 있는 상황까지 포함을 하면 사실은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위협이 엄청날 수도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2차 확산세는 이미 확인된 상황, 하지만 이미 1차 확산세를 겪었기 때문에 각 국가 중에서 가능한 곳들은 방역 체계를 계속해서 가동하며 경험치를 쌓고 있다 보니까 처음처럼 무조건 위험하다고 보기보다는 통제 가능한 경우 경제활동 재개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염 확산만 잘 막으면 경제활동을 하도록 해줘야 생계가 유지되고 여러 가지 경제 시스템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국민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때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높아진 경험치와 기술 외에도 한 가지 더 사람들이, 그리고 투자자들도 믿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언젠가 나올 백신인데요. 치료제는 감염된 후 치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상황이 종식되려면 백신이 필요하게 됩니다. 백신은 말 그대로 그 문제시되는 바이러스를 약화시킨 채로 사람의 몸에 주입을 해가지고 사람의 몸이 진짜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도 싸워서 이겨낼 수 있도록 경험을 시켜줘서 면역 체계를 완성시켜 놔주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해당 바이러스에 면역이 되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걸리지 않게 되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변종이 사람 몸을 돌아다니면서 출현할 확률도 줄게 되고, 또 그 바이러스에 걸렸다 낫더라도 사실은 겪을 수 있는 후유증이나 여러 가지 아직 다 밝혀지지 않은 건강 이상이나 장기 손상 등이 사람들로부터 발생하지 않을 테니까 이 치료제보다도 백신에 기대감을 거는 것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예 걸리지 않아야 후유증이나 이런 것에 대한 공포도 사라지겠죠. 그리고 그래야 조금이라도 예전처럼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을 테고 말이죠. 그런데 백신은 그냥 연구실에서 이론적으로 연구하고 이거 조합해서 쓰면 이렇게 나와, 이렇게 하면은 이 바이러스를 약화시켜서 제대로 항체가 형성되도록 할 수가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사람의 몸에 주입할 건데 이론만 등장하는 것을 기다리는 걸까요? 물론 그것마저도 쉽지는 않겠지만 백신이 나오는 과정까지 어려움은 당연히 그것에 그치지 않고 백신 개발 과정 안에는 숨은 어려움이자 참여자들 또는 공로자들이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곳들 중에서 최종인 세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임상시험 3차에 도전 중인 곳들 중 유명한 곳은 영국 옥스퍼드대와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 중국의 시노백, 그리고 중국의 제약사지만 아랍에미리트에서 개발 중인 시노팜, 그리고 미국의 제약사 모더나 등이 있는데요. 이 임상시험이라는 과정은 결국 해당하는 백신이 인체에 주입이 되었을 때 효과는 있는지 뿐만 아니라 문제는 없는지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소수의 사람들도 아니고 다수의 사람들에게, 또한 다양한 사람들에게 말이죠. 여기서 바로 어려움과 숨은 공로자들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임상시험 3차의 대상이 되는 다수의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조된 백신, 즉 약화되긴 했지만 결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자신의 몸에 주입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 약화된 백신이 사람의 몸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으면서 동시에 제대로 된 코로나 바이러스 중화 항체가 생성되는지 정말 문자 그대로 몸소 보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임상 3상 단계에서 하나의 백신당 필요한 임상시험 참가자는 약 3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딱 들어도 감이 오시겠지만 상당한 대규모 참가가 필요한 상황인데 백신을 개발 중인 제약사들은 이런 대규모 참가자를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고 우리도 당연히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냥 3만 명을 구해도 말 그대로 안정성 테스트 중인 백신을 주입해야 하는 일이므로 쉬운 것은 아닐 텐데 조건까지도 존재합니다. 이 참가자들에게 말이에요. 첫째로 코로나19에 과거에 감염된 적도 없어야 하고요. 다른 백신 임상시험과 중복돼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시험하고자 하는 그 시험 대상인 백신이 제대로 시험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미 과거에 감염됐었거나 다른 백신 임상시험을 했던 사람, 하고 있는 사람들은 몸의 상태가 뭔가 다른 백신이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른 상태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백신 자체가 제대로 시험됐다고 볼 수가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리고 더 큰 어려움은 뭐냐면 다양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인데요. 둘째로 사람의 몸은 정말 다양한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도 고려해야 하고 현재 몸 상태도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점입니다. 현재 몸 상태, 건강이 좋다 나쁘다 같은 거 말이에요. 즉 이 백신이 여러 몸 상태인 사람들에게 괜찮은지도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3만 명이 모두 같은 사람으로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은 사람, 인종이 서로 다른 경우, 다른 질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질병을, 즉 기저질환자라고 하죠. 그런 질병을 이미 가진 사람 등 다양한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저질환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 병을 바탕으로 해서 더 큰 병이 걸리거나 이럴 수 있는데 그 바탕이 되는 병을 기저질환이라고 하거든요. 추가적으로 다른 병이 걸려버리면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분들에게조차도 백신을 투여했을 때 이상이 없는지 인체에 문제를 일으키진 않는지 시험을 해야 실제로 코로나19 환자들을 대했을 때 이분이 기저질환이 없다고 테스트 안 됐으니까 투여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겠죠. 천식이 있으신 분한테 투여 안 할 수 없잖아요. 시험 안 됐다. 그러니까 시험 과정에서 시험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 고위험군 분들에게도 시험을 하기 위해서 이 고위험군 참가자분들도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다시 말해서 실제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위험할 수도 있는 고위험군이라 불리는 이분들에게 여러분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자신의 몸이 코로나19에 취약할 수도 있는데 백신의 시험 대상에 선뜻 나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겠죠. 그러면은 이 고위험군에 속하시는 분들은 잘못되면 자기 안 그래도 아프고 힘든데 후유증이 남으면 이 백신 테스트 하고 나서 또는 가족의 일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걱정할 만하겠죠. 참여가 꺼려지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곤 하지만 이런 백신 임상시험 3상 참여자들을 구하는 것도 역시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때에 참여해주는 분들도 바로 숨은 공로자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그리고 저도 백신이 하루빨리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만큼 이 백신이 나오는 과정 중에 연구자분들과 의료진분들이 겪는 어려움이 있고 또 그 속에 이런 식으로 숨은 공로자분들도 있어서 코로나19 재확산세와 함께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백신 뉴스가 많은데요. 그 백신 임상시험 과정 중 알아두면 좋을 이야기로 등장한 것 같아서 이렇게 첫 번째 이슈로 백신과 관련된 얘기, 코로나19와 관련된 얘기로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최근 중국 증시는 급등과 급락을 보였습니다. 2700에서 2900포인트 선이었던 상해 종합 증시, 즉 중국을 대표하는 증시가 최근 3400포인트까지 치솟았었습니다. 그리고 3200포인트까지 물러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가볍게 오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불과 2, 3주 만에 말이죠. 그런데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었던 걸까요? 지난 2020년 7월 1일 약 3025포인트부터 상해 종합 증시는 약 2주간 상승해서 3400포인트를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7월 16일 이전까지는 약간의 하락세, 횡보세를 보이면서 조금 증시가 상승하다가 피곤해서 쉬나 보다 정도였다가 7월 16일에 급작스럽게 급락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4%대 급락을 보여줬었죠. 한 국가의 대표 증시가.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7월 16일에 바로 맛이 변한 마오타이주 누가 아직 사고 있나라는 제목의 논평이 중국 공산당 기관지 밑에 있는 위챗 계정으로 올라왔었습니다. 여기서 위챗은 한국의 카카오톡 같은 위치에 있는 중국의 서비스이면서 이를 통해서 각종 소식이 올라오거나 공유되는 곳인데요. 우리들도 메신저를 통해 뉴스를 볼 수 있는 것과 유사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중국 공산당의 소식지나 다름없는 계정에서 올라온 이 논평은 바로 중국의 마오타이주,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은 모태주, 즉 귀주 모태주라는 중국의 전통술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의 부정부패를 까는 내용이었습니다. 귀주 모태주는 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 참고로 설명을 드리자면 여행을 다녀오며 그 나라의 유명한 술을 선물용으로 사오는 경우들도 있죠. 자, 그런 경우에 중국에 다녀올 때는 귀주 모태주를 선물하는 것이라고 할 정도로 대표적인 중국의 전통술인데요. 이 술을 제조 및 판매하는 귀주 모태주라는 회사는 중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긴 하지만 증시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술 얘기로 빠지게 될까요? 라는 의문이 갑자기 드시지 않나요? 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 조금 자세히 보자면 2019년 5월 중국은 귀주 모태주 회사의 전 회장 위안렁거와 그 일가의 부정부패 혐의가 밝혀져서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공산당의 기율과 중국의 법률 위반으로 당에서 위치와 공직 모두를 박탈당하는 처분을 이 전 회장이 받게 되었었습니다. 즉 2020년 7월 기준으로는 1년 전의 일을 다시금 언급을 하면서 위챗 계정을 통해 논평을 낸 거죠. 그런데 이 맛이 변한 마오타이주 누가 아직 사고 있나라는 제목의 논평 내용 안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바이주는 마시는 것이지 투기나 부패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바이주는 백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백주는 마오타이주가 속해 있는 술의 한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위스키냐, 그게 와인이냐 이렇게 말할 때 중국에서는 마오타이주는 백주다라고 말하는 거죠.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자면 그들이 즐겨 마시는 전통술이란 것은 마시라고 있는 거지 투기나 부패를 위한 거 아니야? 뒤집어서 해석해보면 무슨 소리예요? 투기 왜 하냐 거기다가? 라고 공산당 기관지 산하의 위챗 계정에서 말을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귀주 모태주라는 회사는 중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고 주식 투자가 가능한 회사예요. 그리고 7월 16일 당일 곧장 귀주 모태주의 주식 가격은 약 6.7% 폭락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중국 주식은 상한가 하한가가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10%이고 이 귀주 모태주는 중국 증시에서 시가총액으로 3위권 내에 드는 초대형 사입니다. 회사 크기로만 3위 안에 든다라는 뜻이에요.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귀주 모태주라는 회사가 술 파는 회사인데 그러면 술 파는 회사라고 혹여 작은 회사일 것 같은데 왜 이런 소식을 전달을 해주는 거지? 왜 이슈라고 전달을 해주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즉 귀주 모태주에 대한 이런 논평과 귀주 모태주 주식 가격의 급작스런 하락은 작은 회사 하나의 하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나라 증시의 시가총액 3위의 기업의 주가가 폭락하고 그 이유가 공산당이 직접 투기 언급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귀주 모태주의 이런 하락은 증시 전체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7월 16일 상해 종합 증시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 수준에 머물다가 장 마감에 다가가면서 마이너스 4.3%라는 엄청난 하락률을 보이며 그날 종료하게 됩니다. 이를 놓고서 블룸버그는 중국 정부가 단순히 귀주 모태주에 대한 평가만을 위해서 논평을 낸 것은 아닐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아까 일부러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린 건데 이미 벌을 받아 자리를 잃은 귀주 모태주의 전 회장에 대한 언급이면서 또한 1년 전 일인데 즉 새로운 일도 아닌데 이 시점에 굳이 이것을 언급한 것은
진짜 의도는 따로 있는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진짜 의도는 뭐다? 바로 증시 버블에 대한 중국 정부의 경계고, 그 경계감을 이런 식으로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적당히 하라고. 중국의 상하종합 증시는 2007년 그리고 2015년 모두 버블과 그로 인한 엄청난 대출을 통한 주식 투자로 기염을 토하며 상승을 하다가 엄청난 폭락을 겪었었습니다. 2007년, 2015년 모두 지금 당장 검색을 해봐도 나오죠. 이후 암울해진 전망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 국가의 자금이 투입되기도 하고 갖은 고생을 다 했었습니다. 이때 당시 투자한 국민들의 아우성도 많았고요. 본인들이 직접 투자한 건데 말이죠. 자, 단순히 내 돈만 잃고 끝나는 것이면 상관없지만 버블일 때는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빚으로 투자를 하게 되고, 오를 땐 상관없지만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시장을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떠나면서 견디지 못하고 폭락을 하게 됩니다. 아닌가 싶은 때가 결국은 오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빚을 지고 하는 투자는 손실의 최대치가 원금이 아니라 빌린 돈 모두까지이기 때문에 원금 그 이상의 손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내 돈 100만 원만 투자해서 잃으면 빵원이 돼서 마이너스 100만 원이면 내 손실이 전부인데, 빚을 내서 투자를 하면 내가 100만 원을 갖고 있지만 빚을 내서 1000만 원을 빌려서 1100만 원으로 투자를 하면 그 돈 다 날리면 얼마죠? 마이너스 1100만 원입니다. 내 돈은 100만 원인데 1000만 원 갚아야 되죠.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빌린 건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위험의 기미가 보여도 평소보다 더한 과도한 폭락으로 사람들이 돈을 빼내기 시작하거나 빼내지 못하고 손실을 맞아서 들고 있는 주식이 전부 강제로 처분당하거나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너무 자세히 설명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른쪽 위에다가 과거 중국 증시 폭락에 벌어졌던 일을 정리했던 편이 있기 때문에 그걸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약하자면 과도한 상승이 나오면 과도한 폭락이 나온다라는 것을 중국 정부도 너무나도 잘 경험을 했고, 사실 세계 많은 정부들은 이걸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버블 초기에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정리해보자면 중국 증시의 최근 엄청났던 상승은 상승 자체가 급격한 것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였냐면, 최근 중국 내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에 몰리면서 빚을 낸 규모가, 아까 위험하다고 말한 그 빚을 내면서 투자한 거예요. 이 규모가 5년 내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투자를 위한 빚이. 이 경우에는 또 버블이 터지면 어떻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고스란히 전부 다 그 나라 사람들의 빚이 되고, 이걸 빌려준 기관들도 돈을 못 받으면 증시가 폭락하면 망할 것이고, 그럼 또 연쇄적인 경제 충격이 오게 되는 겁니다. 늘 말하지만 모든 정부와 국가가 버블을 막으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도한 열기를 좀 식히는 방법으로 중국 공산당이 이런 논평을 택한 것이라는 것이 하나의 해석이라는 겁니다. 2017년에도 귀주모터즈 주가가 빨리 오른다고 중국 관영 매체에서 경고한 다음 주가가 하락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귀주모터즈의 주가를 잘 활용하면 가장 인기 있는 주식의 과도한 열기를 잠재움과 동시에 증시 전반적으로 자리 잡은 지나친 투기 열기를 잡을 수 있다고 계산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바이주는, 즉 백주는 마시는 것이지 투기나 부패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굳이 증시가 급등한 다음에 위챗 계정을 통해서 내놓은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면은 혹시나 중국답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항상 증시가 과열 양상을 보이게 되면 세계 어느 곳이든 버블을 어느 정도는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규제나 제재 또는 최소한 규제까지는 아니어도 증시 과열에 대한 경고까지는 나오는 것이 당연히 예측되는 일이고, 투자자들도 경험치에 따라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블룸버그가 중국의 이런 움직임을 버블에 대한 경계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었던 것이겠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은 공감하시겠죠? 버블의 문제점을 모르는 것도 아니니까 말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슈입니다. 세 번째 이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관련 이야기지만 뉴스로 잠깐 지나가면서 여러분들 누구든 제목은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바로 트위터 유명 인사들 해킹 사태입니다. 2020년 7월 15일 트위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계정 중 누구나 알 법한 유명 인사들의 계정 130개가 목표가 되어서 해킹되었는데요. 그냥 유명 인사라고 넘어가면 흥미가 떨어지니까 대충 누가 포함되어 있었는지 얘기하자면,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테슬라 최고 경영자 앨런 머스크, 아마존 최고 경영자 제프 베이조
베조스, 오바마 전 대통령, 그리고 현재 미국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좀 연예인 포함된 수준 이런 게 아니죠. 듣는 순간 이거 뭐지? 그냥 좀 해킹된 거 아니야? 라는 수준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었겠죠? 자, 문제는 단순히 해킹을 당했다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해킹 후에 해당 계정의 소식을 받아보는 사람들에게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발신한다든지, 인종차별적인 발언과 히틀러는 죄가 없다는 글의 계정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잠시 비월상화 시킨다든지 정도의 일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유명 인사들의 계정으로 금전 요구가 적힌 글이 올라온 것입니다. 어떤 글이었냐면, 간단히 말해서 사회에 돈을 환원할 것인데 함께 등록된 주소로, 자, 밑에 있는 주소로 비트코인을 보내면 2배로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1,000를 보내면 $2,000를 내가 돌려줄 것이고 30분 동안만 하겠다. 네, 무슨 홈쇼핑도 아니고 30분 동안 제한된 시간 얼른 나한테 비트코인을 보내세요 라고 글이 올라온 거예요. 방금 그 해킹당한 계정들의 말이죠. 아주 엄청난 유명 인사들의 이름으로요. 그래서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약 몇억 수준의 비트코인이 전달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이 이슈를 가져온 것은 피해 금액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냥 유명인사들의 계정이 해킹됐기 때문에 가져왔을 리는 없겠죠. 그죠?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벌어졌다라고 알려져 있나, 그리고 어떻게 해킹된 것인지를 알면 뭐가 좋은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가져온 겁니다. 자, 이 사건은 현재 트위터 측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소셜 엔지니어링 공격으로 보인다라고 했는데요. 어렵게 표현된 이름으로 보이지만 쉽게 얘기하면 외부에서 그 회사를 직접 기술적으로, 여러분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컴퓨터 여러 대 두들기면서 하면은 그 회사의 방화벽이나 보안을 무력화시키면서 그 몇 초의 시간 동안 그 안에 직접 그 회사 컴퓨터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집에서 해킹해가지고 나한테 전송하도록 만드는 그 엄청난 기술적으로 공격해 정보를 빼내는 방식으로 해킹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 소셜 엔지니어링 공격이라는 거는 회사와 같은 시스템 내부에 있는 사람 있죠. 그 회사 안에서 그 회사 내부에서 쓰는 아이디나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아이디들 중에는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높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회사 내부에는 특별한 권한을 가진 다양한 계정들이 있어요. 좀 더 일반적인 회사에 맞게 설명을 하자면은 맨 밑에 있는 신입사원의 계정에 품위서나 이런 것들을 결제해주는 권한은 없겠죠. 최소한 중간 관리자나 팀장님, 본부장님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제 확인을 해서 위에 올라가도록 만들어주는 권한을 가진 거는 그 높은 분들 계정에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내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중요한 정보 관리 권한을 갖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들을 속여서, 어떤 방식으로든 속여서 자신들의 관리 권한이 포함된 아이디나 패스워드 또는 그것들처럼 정말 중요한 정보를 직접 이 해커한테 넘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공격 대상은 그 회사의 보안 시스템이 아니라 이 내부 직원들이 직접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나한테 갖고 오게 만드는 거예요. 엄청난 보안 기술들이 적용된 시스템을 공격하는 것보다 결국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라는 허점을 이용하는 것.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소셜 엔지니어링을 설명을 예를 들자면, 관리 권한이 있는, 그 정보를 관리하는 권한이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존재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기기에 자기 비밀번호나 아이디 안 잊어버리려고 적어 놓는다든지 저장해 놓는다든지, 또는 부주의하게 그냥 컴퓨터로 자기 아이디를 치는 것을 이 해커한테 전달하도록 만드는 악성 코드를 이 내부 직원의 컴퓨터에 자기 손으로 저장하도록 만드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하냐면, 이메일로 이 내부 직원 사람들이 다운받을 만한 내용을 보내서 마치 관련된 다른 회사에서 보낸 중요 서류인 것처럼 보낸다든지, 또는 그 나이 또래의 받아볼 만한 어떤 금융 관련된 서류들이라든지, 아니면 검찰에서 보낸 것 같은 서류인 것처럼 꾸민다든지 해서 이 직원이 직접 악성 코드를 자기 손으로 컴퓨터에 다운받게 만들어주면 내가 방화벽 뚫을 필요 없이 그 안에서 그 직원의 손으로 그 저장한 악성 코드에서 나한테 이 직원이 앞으로
입력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날아올 거라는 거죠. 이렇게 속이고 사회적인 어떤 것들을 이용해서 정보를 빼내도록 만드는 게 바로 소셜 엔지니어링이. 또 다른 예로 과거 사례 중에 더 단순하지만 소셜 엔지니어링의 유명한 방법 중 하나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해커가 그냥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이 내부 직원 중에 한 명인 관리자한테 전화를 직접 걸어가지고 나 어느 회사 누구누구인데 내가 지금 그거 뭐 하는데 지금 담당자가 그쪽이라고 해가지고 전화를 했고 이거 지금 번호가 뭐죠? 이거 왜 접속이 안 되죠? 라고 해서 그냥 내부 직원한테 직접 중요 정보를 알아내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중요 정보들을 얻으러 간다라는 거죠. 트위터 해킹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의 여러 유명 인사들의 계정에 접근 권한이었을 거고 그걸 통해서 글을 쓴 걸 거고요. 결론적으로 사람이라는 허점을 이용해서 어려운 방화벽 뚫기나 보안 뚫기 같은 것을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실수하도록 만들어서 해커가 원하는 정보를 가져오도록 하는 것. 이 소셜 엔지니어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기술적인 보안성을 계속해서 올려나가는 것 당연히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자신들이 편하기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생략하게 되는 많은 것들,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허점들, 누가 직위만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전달을 해준다든지 절차를 무시하는 것을 가만히 둔다든지 윗사람이라고 해서 또는 뭐 인간 간의 관계를 이용해서 무시되는 수많은 절차들, 이런 허점들이 바로 해커들에게 이용되는 중요한 빈틈이기 때문에 결국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 부분의 허점도 메꿔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사실 여기서도 다시 한번 강조가 되지만 결국에는 우리들이 개인이 편의성을 찾으면 보안이 약해지는 것이고, 즉 불편하다라는 것 자체가 해커들에게도 불편도가 올라가서 보안이 강화되는 거기 때문에 편의성과 보안 두 가지를 항상 무조건 편한 것이 좋은 것인가, 왜 안 편하게 만들어 놨을까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비밀번호 쉽게 만들면 잘 털리겠죠? 네. 그래서 이 해킹과 소셜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조금 마무리를 하자면 이번에 트위터 해킹 사태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아이디가 털려서, 내부 직원의 아이디가 털려서 이 관리 권한으로 유명 인사들의 아이디와 게시글들을 이렇게 주무른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개인의 비밀번호를 바꿀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바로 관리 권한을 털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킹이 됐는데 비밀번호 안 바꿔도 괜찮다는 게 무슨 소리야 라고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개개인의 비밀번호를 탈취당한 게 아니고 트위터 내부의 관리 계정을 탈취당해서 그 관리 계정으로 개별 계정들을 막 주무른 거기 때문에 트위터에서 이 관리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꿨으면 바꿨지 이제 개개인의 비밀번호를 바꿀 필요는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세 번째 이슈 다뤄봤는데요. 아까 처음 출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지난주, 지지난주 이런 식으로 겹치지 않도록 조금씩이라도 섞어가면서 알아두면 좋은 이슈들로 꾸며봤고요. 오늘은 개인적으로는 제가 녹화하는 게 쉽지가 않았는데 또 역시나 편집 잘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편하도록 만들어서 업로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상 티묵이었습니다.